이번에는 시로 보는 천년 담양입니다. 우리 그 가막골 용소를 김혜숙 선생님. 가막골 용소 조선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물 안개가 푸른 생각이 되어 깃전으로 몰려왔다. 화강암을 쪼개고 검기된 몸을 내려 별빛 스치는 거대한 용추봉을 짊어진 채 북두칠성조차 용소에 가둬놓았다. 아득히 소리질러 메아리를 떠나보내면 숨이 막히도록 계곡의 나무들은 울울창창하다. 해와 달이 서로 마주했던 흔적을 한꺼번에 쏟아낸다. 배고픈 자유보다 먹이를 찾아 날아온 새들이 허공을 누그러뜨리거나 쪼아먹고 있는 동안 세상의 근심과 맛 바꾸듯 물이 흘러들어 마음 벅차도록 용이 날아갈 것 같은 용소. 한자리에 고스란히 물을 쏟아내면 단단한 바위가 소를 이루고 끊임없이 흐르는 구름도 머물고 했으리라. 천년도 아닌 억만년의 물꼬를 트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 공간의 진경을 이룬다. 네, 감사합니다. 시로부는 천년 담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막골 용소. 가막골은 그 어디 있냐면요, 그 담양군 용현리에 있어요. 그래서 용추산이 있는데요. 잘 알다시피 영산강 115km의 시원지입니다. 여기가 350리죠. 115km는 시원지인데요. 가막골에 옛날 그 숲을 이렇게 많이 구워서 거기서 이제 팔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물은 그 일단 거기를 시원지를 지나서 조금 흘러오다가 그 담양호에 싹 가둬져요. 담양호에. 그러다 이제 담양호에 가둬져 가지고 광주, 나주, 예를 들면 그 한평을 거쳐서 영상 그 목포로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그 어찌됐든 간에 그 영산강의 시원지가 가막골 용소라는 곳이에요. 용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참 좋습니다. 가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에 가면요, 물이 그렇게 맑고 또 주변에 그 나무 그림자들이 거기에 그 용소에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용소는 제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뭉게뭉게 피어나는 물안개가 푸른 생각이 되어 깃전으로 몰려왔다. 딱 요맘때 제가 갔었는데요. 물안개가 이렇게 했는데 그 용소에 그 주변에는 그 나무들이 다 비쳐 있는데 파란했어요. 그 생각, 그거를 저는 푸른 생각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화강암을 쪼개고 금기된 몸을 열어. 금기, 어떤 것을 금하는 풍습이거든요. 뭘 하지 마라,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별빛 스치는 거대한 용추봉을 짊어진, 용추봉이 584m 정도 돼요. 그 뒤에 그 산이 용추봉인데요. 북두 칠성조차 용소에 가두어 놓았다. 북두 칠성을 가둬놨다 하면 이제 하늘을 가둬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북두 칠성은 받고 모양이 이제 뚜렷했어요. 옛날에는 그 잘 알다시피 항해를 하는데 그 지침물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여행은 길라잡이로도 쓰고요. 그래서 한국 민간 신앙에서는 칠성을 신으로 모시기도 했는데요. 칠성은요, 비, 수명, 인간 운명 등을 관장하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칠성단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칠성단. 네. 쌓고 그 위에 이제 정화수를 이렇게 놓는데요. 그런 그 북두칠성. 그냥 제가 한번 그 소개해 올렸습니다. 아득히 소리를 질러 메아리를 떠나보내면, 소리를 이렇게 질렀어요. 숨이 막히도록 계곡의 나무들은 울울창창하다. 해와 달이 서로 마주했던 흔적을 한꺼번에 쏟아낸다. 뭐 별 문제 없습니다. 배고픈 자유보다 먹이를 찾아 날아온 새들이
허공을 누그러뜨리거나 쪼아먹고 있는 동안 세상의 근심과 빠꾸들 불이 흘러들어 마음 벅차도록 이제 넘기겠습니다. 용이 날아갈 것 같은 용소. 근데 이 용소는요, 이 전설에 의하면 용이 날아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어느 날 담양에 현감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현감이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 현감이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되니까 어떤 신령이 나타나서 내일 그 용소를 가지 마라. 가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지 말라고 그 신령이 신께서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관속들을 끌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끌고 용소를 찾아갑니다. 용소를 찾아가니까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던 용이 툭 떨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현감도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용소를 봄에 찾아가면 붉은 철쭉으로 꽉 차 있습니다. 네, 거기가 붉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 전설 말씀드렸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용소가 무엇보다도 그 영산강의 시원지답게 물이 그렇게 막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용이 날아갈 것 같은 용소예요.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한 자리에 고스란히 물을 쏟아내면 단단한 바위가 소를 이루고 끊임없이 흐르는 구름도 머물게 했으리라. 이건 아주 쉽죠?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멍이 파여요. 바위가, 그 단단했던 바위가. 물이 담아지면 하늘이 그걸로 또 담기잖아요. 네, 물이 없으면 하늘은 못 담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름도 거기에서 머무는 거죠. 그 용소에서. 천년도 아닌 억만년의 물골을 트고, 물길이죠. 아무도 모르게 비밀 공간의 진경.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룬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듯이요. 담양은 산과 물과 나무, 그리고 문화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네. 담양 어디를 가도 참 좋거든요. 조용하되 꿈틀거리는 어떤 천년 담양은 직접 와서 보셔야 더 맛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이제 괄호 안에 다 하나 넣어보겠네요. 밥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밥은요, 끼니를 먹는 음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만만한 것, 너는 나의 밥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만한 겁니다. 자, 초장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내 밥이다. 제일 만만하니까. 자, 중장. 어머니도 내 밥이다. 평생 만만하니까. 종장. 요즘은 두 밥이 부쩍 상통하는 눈치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부처님이 상통해가지고, 저놈 봐라. 이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참 재밌어요. 상통이라는 건 서로 막힘이 없이 트이고 공통적인 게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상통이거든요. 이처럼 이 시조를 이렇게 재밌게 썼어요. 부처님도 내 밥이고, 그 어머니도 내 밥인데. 근데 그 두 밥이 서로 상통을 했어요. 이제 상통을 해갖고, 저는 좀 골탕 좀 먹일까? 아니면 뭐랄까? 근데 그 다음 일은 몰라요. 이렇게 써놨는데, 참 잘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시조를 하나 더 볼 텐데요. 초승달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달 강의하면서 가끔 제가 이제 달을 얘기하잖아요.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얀달, 금음달 이렇습니다. 순서는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얀달, 금음달. 보름달, 하얀달, 금음달 그러거든요. 초승달은 음력 3일에서 4일, 보름달은 15일이고요. 금음달은 27일에서 28일에 이제 금음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초승달은요, 좌측이 푹 파인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좌측부터 시작하니까. 좌측이 푹 파인 그런 초승달. 그 다음에 우측이 푹 파이면 뭔 달이겠습니까? 금음달이에요. 그러고 우리가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그러잖아요. 손 없는 날은 1호고 2일이에요. 음력 1일, 2일. 초 하룻날부터 2일. 그 다음에 이제 손 없는 날이
29, 30, 27, 28 이렇게 아니 29, 3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없는 날은 그 손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달이에요. 손님 우리가 손님 오셨냐 안 오셨냐 할 때 손이라는 것이 거기서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사하거나 이런 것을 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손님이 오면 그걸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굉장히 길일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사 뭐 가거나 상서로운 일이 많다 할 때 이제 1일하고 2일 그 다음에 29일 날 30일 날 이때는 뭐 볼 것 없이 좋다는 얘기예요. 소송달입니다. 보낸 쪽이 그리운 건 누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더 그리워요. 가는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에요. 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 뒷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뒤 돌아서 한 번쯤은 쳐다보죠. 자식들 어머니를. 네. 굽은 허리 겨우 펴고 문 앞에 선 어머니. 너 대신 울어주겠다. 저리 성화 부릅니다. 초승달이 그 어머니가 꼭 허리 굽혀서 있는 것 같은 그 형상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초승달처럼 야이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요.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수련인데요. 수생식물이에요. 단연생 수생식물. 꽃말은요. 청순한 마음. 당신의 사랑은 알 수 없습니다. 이 꽃말이. 또 몇 가지 또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은요. 꽃이 3, 4일간 낮에만 펴요. 밤에는 딱 닫습니다. 3, 4일 피고 닫아요. 안가슴의 공수가 뒀다. 안가슴. 이게 젖가슴 사이에 오목패이 들어간 것을 안가슴이라고 해요. 공소. 비어있는 곳 모양이거든요. 공소. 그래서 우리가 그 수련을 잎을 보면요. 거의 90도로 이렇게 딱 갈라져 있어요. 딱, 잎이 동그란 게 아닙니다. 그 중간에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제 V자로 갈라져 있거든, 수련 잎은요. 반드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갈라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물에서 느끼는 압력을 줄이고요. 또, 그 압력을 줄여서 잎과 줄기를 또 보호해야 되고요. 물결의 힘을 분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 전체 잎으로 받는 것보다는 V자로 딱 끊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산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공이 많이 열려 있어서 그 호흡하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그 수련 잎을 한번 봤습니다. 흔들리는 중심을 향해 단단하게 무릎 벽을 쌓는 진퍼르듯. 수련도 연과 같이 진퍼를 해서 줄기를 뻗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빠져나오려고 애쓸수록 근심의 고를 따라 생각도 깊어진다. 애쓸수록 우리가 여자만 같은데 가면은 뻘배 타잖아요. 우리가 체험한다고 조개잡으러 들어갔다가 움직일수록 더 폭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잘 나오지만 우리는 잘 못 나와요. 빠져나오려고 자꾸 애쓸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순한 마음을 얻고자. 꽃말입니다. 얼마나 더 견뎌야 저처럼 초연할까. 여기서 보면요. 답은요. 3, 2, 4 하나입니다. 부표 아닌 인생이 있다면 떠도는 삶이죠. 부표 아닌 인생이 있다면 물밖 아주 멀리 실타래 같은 연도 없으리니 젖꽃 속에 들어앉아 잠시 눈부처라도 뛰어볼까. 그 눈부처는요, 눈동자에 비친 사람의 형상을 눈부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면요, 아주 청순하잖아요. 아주 청순합니다. 그 수련이 아주 청순해요. 제가 이제 이 수련하면서 수련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 반짝거리거든요. 이파리가. 여기 우리도 동백이파리라든지 보면 반짝반짝하잖아요. 생기가 넘칩니다. 근데 이제 그 반들거리는 것은 왜 반들거리냐면 광합성 작용을 먼지 같은 거 끼면 비가 씻어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장이에요. 그게 이파리가. 그러니까 그 광합성
작용을 잘 해서 나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호박잎이라든지 제라늄이라든지 이런 그 식물들은 반달을 안 해요. 위에가 미세하게 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경우에 식물을 키울 때 베란다 같은데 그런 식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잎이 반들반들하고 뭐 고무나무나 이런 것은 스프레이를 자주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호박이라든지 제라늄이라든지 이건 스프레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그 물방울에 맺혀 있다가 바이러스를 일으키거나 병원균의 주된 원인이 되고 그 썩은 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함부로 스프레이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좀 나무 키우는 생활의 지혜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첨삭학이네요. 연초록혀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를 가운데 쪽을 긋고요. 새싹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시를 읽을 때요. 이 시는 느낌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저는 현관밖에 있는 노래입니다. 이건 필요가 없어요. 가운데 줄 긋겠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흙은 보드랍게 나무 엉덩이를 도닥거려 주죠. 흙이 나무 엉덩이를 도닥거려야 나무가 잘 큰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색에 가깝습니다. 어린 혀가 무슨 말을 조곤조곤하네요. 여기서 어린 혀가 무슨 말을 조곤조곤하네요를 가운데 줄 긋고요. 조곤조곤 말을 하네요. 저 웃음을 보세요. 아지랑이를 많이 마셨는지 신이 났어요. 신났어요. 따라해 보세요. 연초록. 봄우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봄우습이 시작된대요. 좀 말이 장황해요. 느낌으로 이런 건 읽어주면 좋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저급한 사랑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저급, 품질이나 수준이 떨어지는 걸 저급하다고 그러잖아요. 저급한 사랑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초록우 발목은 봄으로 깊죠. 초록우 발목들이 있는데요. 봄으로 깊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초록이 이제 짙은 초록으로 변해 가잖아요. 여름이 들수록요. 바다가 육지로 기어오르는 지금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바다가 육지로 기어오르는 가운데 줄을 긋고요. 초록이 온 대지를 덮는 지금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초록이 온 대지를 덮는 지금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곧 만조가 되겠죠. 이건 갑자기 본 바다에 관련된 것이 나왔으니까 가운데 줄 긋겠습니다. 지금 이게 초록이 온 대지를 덮는 지금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곧 심장까지 물이 들겠죠. 곧 심장까지 물이 들겠죠. 고통의 내부에도 온통 녹분이에요. 푸른 녹이죠. 이게 푸른 녹자입니다. 그러니 메뉴판을 수정해 주세요. 오늘 초록 한 바가지만 팔면 안 되나요? 새들의 날개에도 온통 다 묻혀주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옷구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록 한 바지를 팔으라 이거예요. 나무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바가지만 팔아주면 새들의 날개도 다 초록으로 만들고 싶다 그 말이에요. 기웃거리는 구름에게 다가가 저만큼 비켜줄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더 초록이 빛나고 반짝거릴 수 있도록 구름 너 좀 비켜줘라 그렇게 말하고 싶대요. 봄으로 오는 당신의 길에 햇볕이 따사롭게요. 종달새보다 하늘 깊이가 아니고 높이 올라가 종달새보다 하늘 높이 올라가 허공을 빙빙 돌려주고 싶어요. 자, 여기서 반전이 나오죠. 아저씨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 좀 어디로 데려가 주실래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는 그냥 뭔가 꼭 어떤 뭐 구체적으로 뭔 목적을 찾으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느낌으로 봄의 느낌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이처럼 시적 어떤 사고를 하는 훈련과 글쓰기 연습을 통해 자신의 감각에 치중하고요.
호기심을 기르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한다면 그것 또한 시의 목적이요 생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감상이네요. 마린 스노우입니다. 마린은 그냥 우리 잘 아는 영어로 뭐 해양이죠. 해양 마린 스노우 눈. 그러니까 바다에 내리는 눈 이 정도로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파도 위에 내리는 눈도 좋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눈은 계속 내릴 것 같았으나 잠깐씩 역마다 그치고 사람들은 익숙하게 떠오르거나 가라앉는다. 이거 너무 간단해요. 이 순서만 알으면. 이건 이제 눈이 오는데요. 바닷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파도가 치니까 계속 지금 눈을 계속 올 것 같았으나 역마다 그쳤어요. 눈을 계속 퍼부을 것 같았으나 역마다 그쳤어요. 그러면서 그 파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가라앉거나 떠오르고 이 말이에요. 예. 파도가 출렁이기 때문에 뭐 큰 뜻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눈 내리는 내재율입니다. 내재율. 이 내재율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은 형태로 깃들어 있는 어떤 운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재율. 뚜껑이 열린 채 버려진 밥통 속으로 눈이 내린다. 근데 흔히 이제 겨울에 이제 그 모퉁이가 길모퉁이 같은 데 보면은 또 옛날에 그 밥통 같은 거 둥그러 다니다 문이 열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밥솥 문.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걸로 이제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운율이 여기서는 눈이 그냥 쌓이는 게 아니고 운율이 쌓인대요. 여기서는 운율. 이거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쌓이는 것은 눈이 아니고 눈은 운율이에요. 운율. 그러니까 이제 계속 쌓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운율처럼 저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린 지두루 깨진 이빨 조각 같은 것이 눈의 모양이에요. 근데 눈의 모양을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어린 쥐두루 깨진 이빨 같은 이빨 조각 같은 것이래요. 이 눈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재밌게 했습니다. 늦은 밤 돌아와 으스스 떨며 바닥을 긁던. 자, 뭘 긁냐? 배고프니까 이슥한 밤에 와서 밥솥을 긁는 거예요. 이제 숟가락으로. 요 숫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 가락이 지나간 자리 같은 것이 이게 앞에가 숫자가 하나 내가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가락이 그 앞에가 숫자가 있어야 돼요. 숟가락이 지나간 자리 같은 것이 양은 바닥에 낭자하다. 그러니까 지금 숟가락으로 밥솥을 이렇게 긁은 그 모양을 보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통의 오래된 내재율이 되었는지 품은 열이 말라가면 다 사그라드는 거죠. 그 밥솥이 품었던 열, 그것이 다 사그라드는 거예요. 음악은 스스로 물러간다는데 새들도 저녁이면 저처럼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음역으로 열을 내보내는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 그러니까 새와 여기 이제 마지막에 새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밥통, 위에 밥통과 새를 이제 같이 엮은 거예요. 안에 그 새들도 저녁이 되면 저처럼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음역으로 열을 내보내는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 이거는 빼도 되겠습니다. 근데 위에 그 밥통과 이 새가 같은 거예요. 대비를 해서 이렇게 지금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눈 내리는 내재율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입가의 물집처럼입니다. 물집처럼. 입가에 옛날에는 영양분 부족을 보니까 물집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어릴 때는 더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입이 커야 되니까 자꾸 갈라지고. 달이 뜬다. 해도 지기 전에 뜬다. 달이 뜨는데 낮달이 떴네요. 해도 지기 전에요. 나는 어둠이 보고 싶어. 내 어둠도 보일 것 같아. 여기서 내 어둠은요, 나의 답답한 마음이에요. 보일 것 같아서 부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달이 활짝 떴대요. 어렵지 않지만 많이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입니다, 이게. 이렇듯 쉽게 썼는데 쉽게 익혀지잖아요. 근데 생각은 더 깊은 거예요, 이런 것이. 예. 그래서 시를 왜 이렇게 어렵게 쓰냐. 자꾸 그래요. 근데 쉽게 쓰지. 근데 시를 쉽게 쓰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쉽게 쓰는 것이 어렵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처럼 달이 뜬다, 해도 지기 전에 뜬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둠이 보고 싶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어둠이 보고 싶고 내 어둠도 거기에서 보일 것 같은데 달이 활짝 떠버렸어요.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상당히 잘 써진 시인데요. 이처럼요, 일상 속의 상제에 있는 경외감을 깨우는 것이 시쓰기입니다. 나만의 언어로 생각을 공유하고 생활 속 감각을 깊이 음미하면 그 어떤 고통과 아픔도 융해지고 말거든요. 그리하여 기쁨의 의식 속에 안정감을 되찾는 평안에 드는 글쓰기. 이런 글쓰기를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말도 다 저한테 속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다 속하는 말이에요. 오늘은요, 시에 기승전결이 있는가? 시사적인 사건을 시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시의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어떤 내용을 선생님들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